정취자님, 혹시 비행기가 막 고도를 높이면서 동시에 추락하는 그런 아찔한 상황 상상해 보신 적 있나요? 와, 상상만 해도 진짜 무서운데요. 멀미 날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오늘 우리가 이 심층 분석에서 다룰 2026년 4월 18일자 글로벌 시황 브리핑 자료가 딱 그런 모습이거든요. 아, 모순적인 시장 상황을 말씀하시는 거군요. 예, 맞아요. 앞유리 너머로는 막 고도를 높이는 파란 하늘이 보이는데 그 조종석 계기판 절반에서는 고도 하락을 알리는 붉은색 경고등이 요란하게 깜빡이고 있는 거죠. 아주 적절한 비유네요. 지표들이 그 어느 때보다 날카롭게 충돌하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오늘 저희 미션은 단 하나입니다. 이 엇갈리는 지표랑 쏟아지는 뉴스 속에서 우리 청취자님이 가장 중요하게 아셔야 할 돈의 흐름, 그리고 시장의 진짜 시그널을 찾아내는 거죠. 네, 지금 주식, 원자재, 외환 시장이 각자의 논리로 움직이면서 거대한 줄다리기를 하고 있거든요. 한국의 코스피랑 코스닥이 정반대로 움직이고 있고 미국의 3대 지수도 극명한 혼조세를 보이고 있고요. 유가나 금, 비트코인도 아주 난리도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는 이런 복잡한 현상들의 껍질을 좀 벗겨내보고 그 안에 작동하고 있는 톱니바퀴들, 즉 왜 이런 모순이 발생하는가를 한번 해부해 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자, 주식시장 개별 종목들 들여다보기 전에 일단 이 모든 혼란의 진원지인 거시적 요인부터 하나씩 풀어볼까요? 네, 역시 중동 상황과 원자재 시장을 먼저 봐야겠죠. 네, 브리핑 자료를 보니까 이스라엘이랑 레바논 휴전합의 소식도 있고 미국이랑 이란이 60일 최종 협상 기간을 확정했다는 뉴스가 있더라고요. 표면적인 텍스트만 읽으면 명백한 긴장 완화 시그널이거든요. 그렇죠. 완화됐다는 거잖아요. 근데 시장은 왜 마치 그 거대한 유아 프레스기처럼 자본을 짓누르고 있는 걸까요? 호르무즈 해협 개방할지 폐쇄할지 모른다는 그 단순한 소문 하나에 브렌트유가 10%대 급락을 하면서 곤두박질 쳤잖아요. 네, 무려 10%나 빠졌죠. 그러면서도 서부 텍사스산 원유 WTI는 오펙 감산 현장 기대감 때문에 결국 82.05달러로 상승 마감했단 말이에요. 긴장이 완화된다는데 왜 원유 시장은 이렇게 극단적인 발작을 일으키는 겁니까? 그게 사실 지정학적 니스에서 휴전이나 협상이라는 단어는 일종의 정치적 수사일 뿐이거든요. 시장을 움직이는 진짜 동력인 실물 경제의 불확실성을 완전히 제거하지는 못했다는 뜻입니다. 아, 불확실성은 여전하다. 네, 이걸 더 큰 그림과 연결해 보면요. 호르무즈 해협을 그냥 단순한 바닷길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럼요. 전 세계 원유 물동량의 약 20%가 통과하는 한마디로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의 목덜미나 다름없는 곳입니다. 와, 20%나요? 목덜미를 쥐고 있으니까 작은 흔들림에도 질식할 것 같은 공포를 느끼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팩트도 아니고 단순한 소문만으로 가격이 10%씩 폭락하고 다시 급등하는 메커니즘 자체가 지금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가 얼마나 얇은 유리판 위에 서 있는지를 반증하는 거거든요. 완전 살얼음판이네요. 네, 그리고 브리핑에 아주 흥미로운 데이터가 하나 더 숨어 있는데 글로벌 거대 기관 투자자들이 이미 지난 3월에 이란 전쟁 위험에 대비해서 포트폴리오 내 달러 비중을 대거 확대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잠깐만요. 지난 3월이요. 지금이 4월 중순인데 한 달 전부터 이미 위기 상황을 예상하고 달러를 사모으면서 방어벽을 쳤다는 뜻인가요? 네, 시장의 거대 자본은 그날그날의 뉴스 헤드라인을 보고 움직이지 않거든요. 리스크의 확률을 보고 선제적으로 움직이죠. 아, 확률에 베팅을 하는군요. 그렇죠. 기관들은 표면적인 협상 소식과 무관하게 중동의 구조적 갈등이 쉽게 풀리지 않을 거다. 여기에 베팅을 한 겁니다. 와, 무섭네요. 달러를 미리 확보했다는 건 극단적인 위험 회피 현상이거든요. 유동성이 말라붙을 최악의 상황에 대비해서 가장 확실한 현금을 쥐고 있겠다. 이런 강력한 생존 본능의 발현인 거죠. 기관들이 벌써 현금이라는 방패를 들고 숨어버렸다는 게 진짜 소름 돋네요. 근데 우리 청취자님 입장에서 진짜 궁금한 모순은 여기서부터 시작이거든요. 어떤 점이죠? 극도의 공포 속에서 안전자산으로 돈이 물린다면 금값이 막 온스당 1822달러로 4주 연속 상승하는 건 아주 교과서적인 흐름이잖아요. 네, 아주 전형적이죠. 근데 동시에 대표적인 디지털 위험 자산으로 꼽히던 비트코인이 ETF 순유입에 힘입어서 10만 3천 달러까지 치솟았단 말이에요. 위기 상황에서 가장 안전한 금이랑 가장 변동성이 큰 비트코인이 같이 오르는 이 모순, 이거 어떻게 봐야 합니까?
과거의 관점에서 보면 명백한 모순이 맞습니다. 하지만 지금 자본이 안전이라는 개념을 어떻게 재정의하고 하고 있는지를 이해하셔야 하거든요. 안전의 재정이요? 네, 전통적으로 금은 인플레이션과 지정학적 위기를 방어하는 최고의 실물 자산이잖아요. 국가가 망해도 금은 남으니까요. 그쵸. 불변의 법칙이죠. 반면에 비트코인의 급등을 좀 다른 결의 공포를 반영합니다. 기관들이 비트코인 ETF를 포트폴리오에 막 담는 이유는 단순히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서만은 아니거든요. 기존의 전통 금융 시스템 혹은 특정 국가가 통제하는 화폐 시스템 자체가 흔들릴 때 자본을 도피시킬 수 있는 일종의 독립된 디지털 금고로 인식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아, 세상에. 그러니까 금이 지정학적 폭탄을 피하기 위한 물리적인 방공호라면 비트코인은 아예 이 금융 시스템 자체를 탈출하는 디지털 구명정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아주 정확한 비유네요. 거시적인 불안감이 이렇게 팽배한데 주식시장이 온전할 리가 없겠죠. 당장 미국이랑 한국 시장 지표만 봐도 극명한 디커플링, 그러니까 탈동조화가 일어나고 있거든요. 네, 양국 모두 시장 내부에서 엇갈림이 심하죠. 미국부터 보면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 합의 임박 발언이랑 TSMC의 그 역대급 실적 덕분에 나스닥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잖아요. 네, 랠리를 펼쳤죠. 근데 정작 S&P 500은 7,411.28포인트로 마이너스 1.23% 급락했단 말이에요. 여기서 매력적인 부분이 바로 S&P 500의 급락 원인인데요. 이건 철저한 기계적 차익 실현의 결과로 보셔야 합니다. 기계적인 차익 실현이요? 네, 호재가 나와서 나스닥이 오르는 순간 기관들은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아, 지금이 그동안 많이 올랐던 기술주를 비싼 값에 팔고 현금을 챙길 완벽한 타이밍이다, 이렇게요. 와, 얄밉네요. 시장 전체의 펀더멘탈이 좋아서 다 같이 손잡고 오르는 장이 아니라 누군가의 호재를 이용해서 내 주머니의 리스크를 줄이는 냉혹한 제로섬 게임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한국 시장의 디커플링은 솔직히 훨씬 더 드라마틱하잖아요. 코스피는 마이너스 0.5% 떨어지면서 6,191.92포인트, 그러니까 6,200선을 내주고 주저앉았거든요. 근데 코스닥은 또 플러스 0.61% 오르면서 1,170.04포인트로 보란듯이 반등을 했어요. 네, 흐름이 완전히 갈렸죠. 이게 데이터를 좀 자세히 뜯어보면 외국인 투자자들이 코스피에서만 무려 2조 원, 주식수로는 318만 주를 냅다 둔졌더라고요. 아까 기관들이 3월부터 달러 샀다고 하셨는데 외국인들의 매도 폭탄도 같은 맥락의 위험 회피, 리스크 오프 전략으로 봐야 합니까? 네, 외국인 자본의 움직임을 아주 정확히 짚어주셨습니다. 외국인 입장에서 한국의 코스피 시장, 특히 시가총액 상단에 있는 대형 수출주들은 글로벌 경기 변동에 가장 민감한 일종의 현금 인출기거든요. 현금 인출기요? 씁쓸하네요. 그렇죠. 중동 위기로 유가 뛰고 이란 불안감 커지고 게다가 한국금융위원회가 철강 리스크까지 공개적으로 경고를 했잖아요. 네, 그런 뉴스가 있었죠. 외국인 펀드 매니저 입장에서는 굳이 이 불확실성을 안고 갈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가장 덩치가 크고 팔기 쉬운 코스피 대형주부터 기계적으로 던져서 현금을 확보하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한국이라는 나라 자체를 불신해서가 아니라 맞아요. 철저히 포트폴리오 관리 차원의 객관적이고 방어적인 매도라는 팩트만 보셔야 합니다. 와,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은요. 외국인이 그렇게 2조 원어치를 폭격하듯 매도하는 와중에도 시장이 완전히 붕괴되진 않았단 말이에요. 국내 자본이 잘 버텨줬죠. 네, 기관이 869만 주, 개인이 418만 주를 막 싹쓸이하면서 하단을 방어했어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건 아까 말씀드린 코스닥의 상승입니다. 대형주들이 두들겨 맞는 동안 코스닥은 브리스, MS바이오 같은 신규 상장 이슈가 있는 바이오나 헬스케어 테마로 돈이 쏠렸거든요. 네, 기대감으로 상승 동력을 유지했죠. 이거 보면 자본이 한국 시장을 버리고 아예 떠난 게 아니라 무거운 대형 주판에서 빠져나와가지고 고성장이라는 좁은 틈새를 찾아서 막 이동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아주 예리한 통찰이십니다. 자본은 결코 가만히 잠들어 있지 않거든요. 짙은 안개 속에서도 높은 수익률을 향한 후각은 마비되지 않습니다. 돈은 냄새를 맡는군요. 그렇죠. 지금 시장 자본은 전체 지수를 사서 묻어두는 패시브 전략을 벌인 겁니다. 철저하게 현미경을 들이대고 당장 눈앞에 호재가 있는 특정 섹터만 핀셋으로 집어내는 마이크로 투자를 하고 있는 거죠. 핀셋 투자라. 코스닥의 바이오나 헬스 관련지들은 글로벌 거시경제 위기 속에서도 임상 결과나 신규 상장 예비심사 청구 같은 개별 이슈로 지수를 이기는 장세를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대형주의 무거움을 피해서 중소형 테마주로 자금이 이동하는 전형적인 성장주 매수 기회 찾기 현상입니다. 그렇다면 그 현미경의 배율을 좀 더 높여서 구체적으로 어떤 산업과 기업들이 승자와 패자로 나뉘었는지 뜯어보죠. 한국 시총 최상단만 봐도 지각 변동이 아주 극명하더라고요. 네, 중목별 차별화가 심하죠. 반도체의 대장주인 삼성전자가 마이너스 0.69%, SK하이닉스가 마이너스 2.34%로 동반 하락했어요. 글로벌 테크 중심의 차익 실현 여파를 피하지 못한 거겠죠. 네, 기술주 약세에 동조된 모습입니다. 근데 같은 대형주 라인인데 삼성 SDI는 무려 플러스 7.21% 폭등을 했고요. 포스코홀딩스도 플러스 4.05%나 상승을 했단 말이에요. 섹터별 수치를 봐도 의료 정밀이나 서비스업은 오르는데 종이목재나 금융보험업은 또 하락했고요. 반도체는 죽을 쓰는데 배터리나 철강, 특정 주식만 이렇게 급등하는 상황. 이거 그냥 단순한 단기 테마 장세로 봐야 됩니까? 아니면 어떤 펀더멘탈의 변화인가요? 이 대목에서 우리는 현재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이중적인 태도, 즉 바벨 전략이라는 메커니즘을 좀 짚어봐야 합니다. 아, 바벨 전략이요? 그 양 끝에 무거운 축 알아놓는 역도할 때 쓰는 바벨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투자 포트폴리오의 극단적인 양극화를 뜻하는데요. 중간지대, 그러니까 어중간한 주식은 전부 버리고 완전히 상반된 두 가지 특성의 자산만 양손에 꽉 쥐는 겁니다. 양 끝만 잡는다. 네, 한 손에는 극강의 안정성을 가진 방어적 자산이나 현금을 들고 다른 한 손에는 확실한 헬스케어나 성장주처럼 단기 모멘텀이 아주 강한 것만 쥐는 거죠. 아하. 반도체가 하락한 건 지수 전체 흐름을 타는 자산으로서 차익 실현에 타겟이 된 거고요. 배터리나 철강, 특정 의료정밀 섹터가 급증한 건 거시적 위기 속에서도 실적이나 호재라는 확실한 내러티브가 있다고 판단한 자본이 물린 결과로 분석할 수 있습니다. 어중간하게 지수 따라가는 애들은 버려지고 확실한 스토리나 실적이 있는 기업만 살아남는 거군요. 이 잔인한 차별화가 미국 시장에서도 진짜 똑같이 나타나고 있어요. 미국 시장도 섹터별 격차가 엄청나죠. 네, 부동산 섹터는 하루 만에 플러스 7.42%나 치솟았는데 유틸리티는 마이너스 1.70% 하락했잖아요. 개별 기업 이슈로 들어가면 상황이 더 극단적이에요. 네, 어떤 기업들이 있었죠? 그 G스페이스라는 기업은 주식을 25대 1로 병합하는 역분할을 단행했고요. 글로벌 인터랙티브는 아예 상장 폐지 경고를 받았습니다. 여기서 우리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역분할이 뭔지 좀 짚고 넘어가죠. 보통 액면 분할은 주식수 늘려서 거래 활성화하는 호재잖아요. 근데 25대 1 역분할이라는 건 기업 입장에서 대체 무슨 의미입니까? 한마디로 환자에게 산소호흡기를 다는 행위라고 보시면 됩니다. 산소호흡기요? 네, 나스닥 같은 주요 글로벌 거래소는 주가가 일정 기간 1달러 미만으로 머물면 상장 폐지 심사 대상에 올려버리거든요. 펀다멘탈이 망가져서 동전주로 전락한 기업들이 퇴출을 피하기 위해 주식 25주를 1주로 합쳐서 강제로 주가를 1달러 위로 끌어올리는 극약 처방입니다. 그럼 기업의 실질적인 가치는 1원도 안 변한 건데 그냥 장부상 숫자만 바꿔서 살아남으려는 꼼수네요.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역분할 소식이 들린다는 것 자체가 그 기업의 근본적인 자금줄, 즉 유동성이 완전히 말라붙었다는 시장의 사망 선고나 다름없습니다. 아, 심각하네요. 네, 부동산 섹터가 하루 만에 7% 오르는 그 화려한 랠리 이면에는 글로벌 인터랙티브처럼 숨통이 끊어지기 직전인 기업들의 비명이 공존하고 있는 거죠. 이게 바로 극명하게 갈린 마이크로 섹터 장세의 민낯입니다. 와, 펀더멘털 약한 한계 기업은 가차없이 쏙가내버리고 살아남을 소수한테만 피를 몰아주는 시장, 진짜 무섭네요. 자, 지금까지 우리는 이 유아프레스기 같은 시장 상황과 그 압력을 뚫고 솟아오르는 좁은 밸브들을 확인했습니다. 이제 우리 청취자님을 위한 미래지향적 정보, 다음 주 투자 내비게이션을 켤 시간입니다. 네, 다음 주 일정이 아주 빽빽하죠? 당장 4월 18일부터 25일까지 주간 캘린더에 굵직한 이벤트들이 포진해 있거든요. 화요일에는 미국의 3월 소매 판매 지표가 나오고요. 수요일에는 요동치는 유가 방향을 가를 미국 원유 재고 발표. 그리고 시장 변동성의 끝판왕이죠. 테슬라 실적 발표가 대기하고 있습니다. 테슬라 실적 시장이 엄청 주목하고 있죠. 목요일은 한국 1분기 GDP 지표랑 미국의 구매관리자 지수 발표가 있고요. 금요일에는 미국 미시건대 인플레이션 기대치랑 소비자 심리 지수까지 쏟아집니다. 와, 지표의 홍수인데 전문가님, 이 수많은 일정 중에서
우리 청취자님이 자신의 자산 포트폴리오를 지키기 위해 가장 주목해야 할 단 하나의 나침판을 꼽는다면 뭘 봐야 할까요? 이 대목에서 아주 중요한 질문이 하나 생기는데요. 거시적 불확실성이나 엇갈리는 장세 속에서 시장의 향방을 읽는 핵심 열쇠는 바로 소비재 지수를 확인하는 겁니다. 소비재 지수요? 화요일에 소매 판매나 금요일에 소비자 심리 지수 말씀이시죠? 왜 소비가 핵심입니까? 유가 변동성이 크고 인플레이션 압력이 여전한 상황에서 결국 경제 엔진을 굴러가게 하는 건 소비자의 지갑이거든요. 소비자가 이 고물가의 압력을 견뎌내면서 계속 지갑을 열어줄 것인가, 아니면 지쳐서 소비를 줄일 것인가, 이걸 확인하는 게 다가올 시장 향방을 읽는 마스터키가 될 겁니다. 아, 물가의 무거움을 소비가 얼마나 잘 견디고 있는지 현미경으로 관찰해야 한다는 거군요. 아주 명쾌합니다. 자, 오늘 심층 분석을 좀 짧게 요약해 보겠습니다. 네.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 속에서 엇갈리는 투자 심리, 그리고 철강 및 원자재의 극심한 변동성, 그 거대한 압력 속에서 차별화되는 마이크로 섹터 흐름까지 살펴봤습니다. 지수 전체에 투자하는 방식보다는 핀셋 시각이 필수적인 시점이라는 거네요. 네, 오늘 브리핑에서 저희가 다룬 팩트들만으로도 머리가 복잡하실 텐데요. 마치기 전에 청취자 여러분께 아주 도발적인 화두를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오, 어떤 화두죠? 앞서 논의에서 깊게 다루지는 않았지만 소스에 분명히 존재하는 FICC 데이터 간의 기묘한 모순에 관한 겁니다. 청취자 여러분, 오늘 브리핑에서 이 이상한 점을 발견하셨나요? 무슨 일인데요? 지금은 FOMC의 매파자 디도 때문에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무려 4.313%로 크게 치솟았거든요. 이자율이 엄청 매력적이라는 거죠. 게다가 아까 지난 3월에 기관들이 위기에 대비해서 달러를 막 사들였다고 했잖아요. 네, 현금 챙겼다고 하셨죠? 수요도 많고 이자도 많이 주는 자산이니까 달러 가치가 폭등해야 정상인데 정작 현재 달러 인덱스는 유로화 강세에 밀려서 158.0790으로 하락했습니다. 달러가 오히려 떨어졌다고요? 심지어 한국 시장에서도 원달러 환율이 1,456.65원으로 하락하면서 오히려 원화가 강세를 보였어요. 와, 잠깐만요. 이자를 저렇게 두둑하게 주는 달러 몸값은 떨어지는데 정작 이자를 단 한 푼도 주지 않는 금은 1,822달러, 비트코인은 10만 3천 달러로 일제히 급등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상식을 완전히 파괴하는 현상이죠. 와, 이자를 주는 현금은 외면받고 이자를 안 주는 무수익 자선들이 황제 대접을 받고 있다니 오프닝에서 말씀드렸던 상승과 추락이 동시에 진행되는 고장난 계기판의 모습이 여기서 또 나오네요. 과연 글로벌 자본은 지금 안전자산의 개념을 어떻게 재정의하고 있는 걸까요? 진짜 궁금해지네요. 우리 청취자님들도 돌아오는 주간 캘린더 지표들 확인하시면서 단편적인 숫자 오르내림이 흔들리지 마시고요. 이 기묘한 질문에 대한 여러분만의 답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 과정이 아주 훌륭한 인사이트가 될 겁니다. 네, 시장의 진짜 시그널을 찾는 여정은 계속되어야죠. 맞습니다. 오늘 준비한 브리핑 심층 탐구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